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니 엄마입니다. 네, 오늘 드니 엄마가 오셨습니다. 멀리서. 뉴 멤버. 멋있는 멤버가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은 3명이서 했었는데 오늘 4분이 돼가지고 오늘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고엔의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정서체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 정서체계 부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죠? 네. 공감도 되고 잠깐 화도 났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압도하는 정서. 네. 그러면서 저의 정서는 내 무드는 어떤 거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떤 정서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개미 얘기하잖아요. 그 개미가 군집의 수준에 따라서 개미가 여왕 개미가 될 수도 있고 일개미가 될 수도 있고 군사 개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이를 어떤 개미로 자라나도록 영향을 주는 엄마일까? 그렇죠. 외부 자극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출산해서 1살, 2살 이렇게 유아기의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은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미 이제 10대, 20대를 지나서 많이 성장한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을. 미안한 후회의 네. 감정이 그렇죠. 드시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읽으시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대기능, 과소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 꽂혀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계속 정말 할 말 많죠. 과대기능, 가소기능. 좋습니다. 다희 어머님 이야기 네. 해주실래요? 네. 제가 너무 처음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과소기능과 과대기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정 안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더 치우칠 수 있고 서로 건강한 가족 기능을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능들을 주고받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저는 최근에 스트레스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과 저의 이 과대기능, 과소기능이 너무 두드러져서 제가 진짜 지금 현재 선생님이 과대기능이신가요? 남편분이 과대기능이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제가 과대기능을 하기 때문에 화도 났다가 반성도 했다가 그런 감정을 겪은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조금 우리 한국 정서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인 걸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엄마들이 집안에서 양육을 전체 다 책임지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과대기능을 엄마가 이렇게 부여받는 그런 느낌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반성했다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건 제가 과대기능을 하지만 사실 남편이 그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지 않나. 요즘에 그 엄마들 많이 쓰는 독박육아라는 말 하잖아요. 그게 가정 안에서는 확실히 과대, 과소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사실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네. 남편분들이 이런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아셨다는 얘기죠? 네. 조금 이야기 풀어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이 거의 가정에서 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주로 거의 없다. 가정일만. 네. 가정일. 네, 집에서. 집안. 요즘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거의 90대 10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60대 40 정도로는 집안일들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60 아닙니다. 40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100 중에 60은 제가 하고 40은 남편이 하는 거에 있어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소 과대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대 기능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단명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과소기능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애도를 하는 그러니까 막 용서를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저는 먼저 갑니다. 오늘도 얘기하고 저는 먼저 갑니다. 이제 이러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갔다 오라고. 여러 가지 의미로 먼저 갑니다라는. 네, 갔다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대기능, 가소기능 말씀하셨는데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가사 일을 네.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을 때 출산율이 낮아질 확률이 있다. 근데 봤던 것 그 같아요. 출산율 낮아지는 그 나라로 한국을 얘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골딘 교수 같았어요. 맞죠? 네, 네네. 맞아요. 지금 다혜 어머님은 그 남편분이 아무것도 집에서 하지 않는 듯한 그 느낌으로 오래 네. 오랫동안 거의 한 8년을 그렇게 있었죠. 왜냐면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기도 했고 직장 때문에 같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생각이 난 게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해야 하고 저는 또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은 퇴근하고 여유 있게 이제 화장실 들어가고 이제 뭐 베란다도 가고 이제 하는 거여서 제가 지금 다 차려놓으면 잘 먹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녁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찰나에 밥을 하고 찰나에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 차리면 와서 잘 먹겠다 하겠다는 거지. 새 식구가 다 이제 그런 거지. 막 이랬더니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급한 것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할 텐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담으로 가사 일을 하신 거죠. 전업주부처럼 8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훨씬 더 가사 일은 훨씬 더 잘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 포인트에 뭘 해야 될지 내가 더 빨리 알고 더 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가족 안에서 내 집안 안에서는 엄마들이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정서체계 기능으로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서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엄마에게 많은 의무가 옮겨져 있는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서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용문에도 75페이지에 보면은 인간 가족은 하나의 정서적 단위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원들의 기능적 지위는 정서체계의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중력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엔 보이지 않는데 이미 남편은 그런 정서에 길들여져 있고 저는 또 저만의 그 엄마가 다 감당했던 네. 정서에 길들여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대 기능은 그 정서적인 그 중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드니 어머니는 원가족이라든지 네. 지금 가족 내에서 그 중력의 힘을 아빠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드니 엄마가 중력 제가 완전 강한 중력. 중력은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네, 원가족에서. 그렇죠. 제가 원가족에서도 보통 원가족에서 엄마나 아빠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중력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가정 내에서 그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의 중재도 제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케어 누가 좀 힘들어 보이네 뭐 이럴 때 도와야 되는 것도 저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셨나요? 네, 자주 하셨죠. 그리고 모든 일 처리도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고 그러니까 뭐 하나 주문할 때도
드니 엄마가 잘하니까 아. 드니 엄마가 잘하니까 하고 계획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실행하는 것도 제가 하고 그렇죠.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로 계속 무게가 실리다 보니 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윤서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솔직히 저도 드니 어머니처럼 똑같은 위치였던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지금 맞아요. 막내이신데 네. 그런 역할을 했었죠. 중력을 가졌어요. 막내가 엄청난 힘을 가지셨군요. 그러게요. 저는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 전에 저희 부부의 스승님으로부터 함께 얘기하면서 큰애기라고 생각하라고 아내를. 근데 전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큰애기라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편이 저를 애기라고, 이거 큰애기, 오늘도 이제, 큰애기가 고생이 많아. 이런 얘기를 뭔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말이 듣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그 기분이 좀 들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했어요. 큰 애기. 우리 큰 애기 잘 자. 그 다음 이쁜 작은 애기, 아들 이렇게 잘 자.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중력이 지금 아버지께로 조금 쏠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게 내가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 무게가 남편에게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가볍지 않나요? 가볍고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역할이 실제로 줄어지진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근데 건 불러주는 것만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쫙 가라앉아지더라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안 보고 계시지만 지금 윤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두 어머니의 눈빛들이 막 부러워서 지금. 그래요? 근데 제가 애기라고 불러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도 약간 울컥하시네요. 아니 만약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그 짐이 참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짐들을 자연스럽게 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드니 엄마처럼 가정에서의 그 의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서 맞다리지기도 하시고 그죠? 저는 맞아요. 부모님이 싸우면 네가 가서 아빠한테 좀 풀어. 아빠도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시고 이게 계속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근데 이게 참 어떤 역할이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가정 내에서 내가 맞아요. 그 역할을 했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역할이었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그냥 공기처럼 제 삶에 있었던 거여서 이렇게 기억해서 의식화해서 내가 이런 역할도 했었고 저런 역할도 했었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그 정서적 짐을 많이 이렇게 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남편이 아빠 같은 역할을 할 때도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육체적으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는 남편이 다 하는데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애기 같아질 때도 있어요. 특히나 잠잘 때 전 남편이랑 같이 잠자리에 계속 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할 일이 있으면 근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막 1시 넘고 막 이랬을 시간이거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늦게 잘 것 같은데 이러면 저는 난 남편이 있어야 잠에 드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애기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를 케어해주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이 제가 원가족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 역할이 그렇죠. 힘이 약해지기는 맞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정말 일부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생겼지만 그 나머지는 여전히 저의 역할로 집안의 남아있는. 대소사나 가정적인 전체적인 어떤 큰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될 것만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그쪽에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 그래서 남편이 놓치는 부분을 다 제가 신경을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계속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 몫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게 이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내가 그 과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상대방이 과소 기능을 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의 과소 기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병을 만성적인 질병을 앓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파야만 또 2차 이득이. 2차 이득보다 먼저 이야기될 게 뭐냐면 내 아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과대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맞아요. 위해서 남편이 저런. 과소 기능의 그 위치에 들어간다. 맞아요. 요렇게 먼저 해석을 하셔야지 네. 그게 순서적으로 적절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먼저다 할 수 없이 그냥 밸런스가 그렇게 잡혀버리는. 저 같은 경우는 원가족 내에서 굉장한 과대 기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육체적인 면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많이 양도를 함으로써 예전보다는 그래도 짐을 조금 덜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네.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결혼하면 사실 그 포지션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드니 어머니는 가족 치료와 관련된 네. 그리고 정신분석과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셨고 맞아요. 거기에서 내가 짊어졌던 그 위치들 그리고 무게들에 대한 분석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그 역동에 그대로 휘말린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속 분류해내고 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있죠. 그렇죠? 네네. 원가족에서 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훨씬 더 좋은 구조로 가고 있죠.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돈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그 도움도 받지 못한 굉장히 이렇게 저 자신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러니까 점차. 배우자가 지금 네네. 되신 분이 과대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런 과대 기능은 내 몫이지. 어머나 제가 그런 큰 실수를 한 거였군요. 돈만 거절한 게 아니었군요. 아이고. 저는 20살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네. 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 큰 돈이 절대 아니에요. 뭐 그냥 약간 생활비용 용돈 정도이긴 하지만 이걸로 이제 뒷주머니잖아요. 뒷주머니처럼 이제 저희가 사실 경제권을 나눴었거든요. 결혼이 10년이 됐는데도 각자 쓰니까 이게 뭐 남아 있는 거나 이제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전쯤부터 이제 모았거든요. 이제 합치고 제가 하니까 이걸 협박을 했죠. 아마 남편이 두고두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차는 안 돼. 차는 내가 가져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집도 놓고 가. 그냥 못 만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갈라질 작정으로 얘기하신 네? 거예요? 모두 그때는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생각 뭐 한 수천만 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네.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두고두고 지금 놀리고 있죠, 그걸로. 차만 보면 생각난다고. 그러면은 그 윤서 어머님이 상당히 구체적이신 분이시네요. 현실적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내가 여기서 기능한 게 얼만데 막 이런 걸로 얘기했죠. 과대 기능. 네. 근데 20살부터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참 고생한 건데. 그럼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고생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이게 균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균형이. 저는 과대 기능을 제가 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과소 기능만 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네요. 멋있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부러워하시네요. 네. 아니 저는 예전에 남편도 용돈을 받고 저도 저희 생활비 내에서 용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코딱지만큼이었어요.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니까요. 근데 그걸 모아서 생일 선물도 사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주고 뭐 결혼기념일 선물도 사주고 할라니 돈이 부족하잖아요. 할라니. 근데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저는 남편이 쓰는 돈에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왜냐면 씀씀이가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가족을 위한 돈만 쓰니까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생활비로 자기가 이렇게 쓰고 선물이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용돈 얼마 모은 거 안에서 선물을 사주려니까 저 좋은 걸 안 사주고 계속 코딱지만한 것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요. 아니 저도 그랬던 시절이 다 지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동전 모아서 이렇게 갖다 준 적도 있어요. 진짜요? 하루에 200원씩 이렇게. 그 다음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짜리 모아서 갖다 주셨습니다. 뭉탱이로. 정말요?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소박하지만 예쁘네요. 예쁘게. 그 마음을 예쁘게 선물하셨네요. 봐주세요. 네. 나는 네. 하루하루 널 생각하며 돈을 모았어. 200원씩 이렇게. 세상에 그런 감성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동전 이렇게 라인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그걸 깨면서 아주 재미있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윤서 아빠랑 좀 통하시겠네요. 윤서 아빠도 스티커로 이름 막 예전 30살 때 저랑 연애할 때인데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갑자기 기는 정서책에 얘기하고 아니 그래. 이 편지를 보고 정서가 참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래요.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네.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뭐 한 30쯤 중반쯤 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멋진 손글씨야 이렇게 카드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있다 하시면 편의점에서 나오는 편지지에 왕편지지에 이제 사진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포트폴리오인가요? 그런 거 모음 자음 있는 스티커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까다다다 붙인 거예요. 롤링페이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서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그 동전처럼 깜짝 놀랐죠.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나. 처음 얘기해봐요. 남편한테도 말 못 해봤네요. 지금 세대가 다른 건지. 저는 그냥 노트도 이렇게 좀 한 4분의 1쪽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5줄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던 쪽지처럼. 네. 그게 가장 기억에 어떠셨어요? 남네요. 왜 이런 걸 줄까? 저희 집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드니 어머니 혼자만 그렇지 않고 다 네. 모두에게. 아니 사이즈가 맞아요. 커서 남아있군요. 저는 흔적도 없이 사이즈가 정말 커요. 그럼 버리기도 그래요. 아이가 또 알아버렸어. 엄마 그 꽃편지 어디가 있어요? 꽃편지야. 꽃다발 편지 어디 있어요? 이래요. 이거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액자해야죠. 액자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결혼사진 옆에 이렇게 그래요. 뒤에다 붙여놓을까 액자. 그쵸. 굉장히 정서적인. 굉장히 정서적이세요. 이 책에서 그 변형계 뇌 얘기하면서 네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 얘기하거든요. 네. 정서적인 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 부분 보셨나요? 네. 저는 변연계에 있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걸 봐야 하는데 조금 그 공포나 그런 감정의 그런 문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49페이지에 지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서와 감정, 주관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사고다. 어떤 사람이 반사적으로 다른 대안들에 반응하여 말한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정서나 감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이고 합당한 얘기를 대상이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가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던 걸 고집하고 싶어지고 굉장히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5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연계는 위아래, 안팎, 소용돌이 치는 기억과 오래된 바람과 두려움의 메시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한다. 그러니까 그 변연계가 딱 건드려졌을 때는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그냥 그 감정의 회오리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대상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회유하려고 하고 달래려고 해도 그냥 이미 무용지물인 것처럼. 네. 그래서 감정이 무시간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걸 조율해주고 그걸 스탑시키고 분류해내는 게 이제 신피질이라는 말을 하죠. 네. 이 책 55페이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신피질은 내부 세계 안쪽을 보는 유일한 것이 된다. 신피질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들이 수많이 공부한 지식들, 우리 애를 이성적으로 차갑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얘기를 하죠. 이 아나존드 피질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그래서 그 신피질이 파충류뇌와 변형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드니 엄마가 변형계 얘기하셨는데 가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제 남편도 그런 말을 해요. 부부싸움 할 때 편도체 스위치 켜놓고 해라. 그 공포를 관장하는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편도체 스위치 켜놓고 해라. 이 말 자주 하시거든요. 네.
감정으로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여자들에게서는 특히 뭐 여성, 네, 아까 맞아. 뭐 이렇게 차 집 네 거, 놓고. 집 내 거 뭐 이렇게 아니요, 차도 차지, 내 거, 집도 내 집도 거. 내 거. 아 그렇죠. 막 이렇게. 몸만 나가라. 차도 내고. 근데 여기 이때는 신피지를 작동한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이성적인 거네요. 맞아요. 네. 신피지를 그럼 조율한 감사합니다. 결과가. 그렇죠, 그렇죠. 차도 안 돼? 네네. 안 그랬으면 애들도 안 돼. 네. 애도 안 돼. 뭐 이런. 맞아. 그 변형계의 힘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그 유두체를 말하면서 네. 모성을 얘기합니다. 자, 성서에도 그런 말 나오죠. 새끼 빼앗긴 암콤이라는 네. 표현이 나옵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은 어떤 거예요? 모성은 우리를 광적인 몰입도로 가게 할 만큼 강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형계가 작동을 하고 신피질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드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신피지를 개발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히고 있는데. 아무 책이나 아니고 좋은 책 읽히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이 신피질이 이제 아나전두 피지력에서 눈 위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마 쪽 이렇게 파충류의 내 부분하고 변형계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이마를 만질 때마다 넌 이마가 어쩜 이렇게 예쁘니 굉장히 이건 사실 의도적인 문장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해석할 때 눈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해석이 맞아요.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 신피질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네. 저는 생각났던 게 예전엔 남편이랑 싸우면 그냥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싸우는 것처럼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상태로 싸웠는데 요즘에는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신피질이 작동을 하셔서 조금 복잡해지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만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멈출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좀 부끄러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건 논리에 어긋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멈출 때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신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신피질은 내부 세계 안쪽을 보는 유일한 것이 된다. 전두엽 피질은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견지명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도 인간을 참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두엽 피질인 것 같다. 우리는 단지 내부 정서, 감정, 그리고 주관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면서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의 활동과 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가. 게다가 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파충류적인 뇌를 박사가 말을 하면서 파충류는 모성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나 한 몸,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먹고 내 몸을 보호하는 정도. 그런데 변형계적인 그런 사람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감정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성적인 그렇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는 그 정도. 신피질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죠. 여기서 선견지명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계획을 세우는. 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죠. 근데 이게 때때로는 파충류의 그렇죠. 그죠? 될 수도 어느 있죠. 한 가지만 하는 게 그쵸.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그쵸. 책에서 삼위일체네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순간 돼보세요. 파충류. 그 윤서 어머님 거의 뭐 새끼 빼앗긴 암콤 수준으로 변형계가 반짝반짝거렸다가 어쩔 때는 변형계가 반짝이 아닌 폭발. 폭발. 폭발로 이렇게 반짝이는 해주시는 너무 분이요. 예쁜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재산을 분배할 때는 신피질로 가야죠. 신피질이 그냥 아주 그러다가 내 재산을 뺏길 것 같을 때는 파충류. 그렇죠. 그쵸. 그쵸. 신피질이 개발 많이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쵸. 많이 되면 좋겠지만. 나만 생각해야 할 때는 파충류의 내가 되는 거죠. 누가 내 자식을 건들면 완전히 그때는 모성적인 그 감정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 마더 김여정.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충류 뇌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데잖아요. 아. 그리고 이 굉장히 본능과 가까운 뇌니까 파충류 뇌가 건드려지는 게 어쩌면 신피질보다 더 쉬울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본능이니까요. 맞아요. 네. 가장 진짜. 빠르게. 네. 그래서 아이의 미디어 노출을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이 신피질이 충분히 개발되기 전에 파충류 뇌가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발달을 할 경우 신피질을 사용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건 과학적으로 네. 증명이 됐어요. 계속해서 화면, 스크린 그리고 게임에 일찍부터 노출된 아이는 단기 기억이 강화되면서 단기 기억에서 얻어지는 그 쾌의 뇌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 쪽으로만 강화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장기적인 기억, 장기적인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데까지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공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른도 사실은 저희도 SNS나 이런 게 며칠 하루 바짝 보면은 안 그래 저만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 쇼츠나 이런 것들이 그거 진짜 뇌 자극을 일부러 진짜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근데 그게 한 번 보면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이게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게 그런 거. 이 책에서 말하죠. 시각과 청각. 아, 얘들과 네. 얘기하죠. 맞아요. 영상도 짧은 것만 보니까 이제 긴 영화 영상. 보는 것도 맞아요. 어려워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죠. 네, 그렇죠. 참 그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순간이죠. 우리 그렇게 되는 거. 네,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드니 어머니께서 아까 개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미 그 군집체계 얘기하시면서 어떤 자극, 어떤 상황의 환경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그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윌슨 연구와 이렇게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보셨나요? 네, 제가 69페이지에 인용문을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읽어보자면 한 개미 애벌레가 알 안에서 성장할 때 그것은 병사, 노동자 또는 여왕으로 성장할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군집 수준 과정은 각 애벌레가 성장하는 것을 조절한다. 그래서 기능적 지위는 특정 알과 애벌레가 받는 특유의 자극, 즉 군집 수준 과정에 의해 통제되는 자극에 의해 정의된다. 이 부분을 제가 좋습니다. 발제했습니다. 군집 수준입니다. 군집.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우리 아이의 지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런 말 합니다. 인간과 개미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윌슨의 연구는 모든 종에서 작용하는 관계 가정에 공통된 명칭을 제안하였다. 인간 가족은 정서적 단위나 정서 체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가족 안에서 생물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기능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능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선생님들 지금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아이한테는 어떤 기능을 줬지?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우리 장손 이러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30살이 다 됐는데도 아가 이렇게 부르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다 기능적 지위예요. 저는 그게 떴네요. 집에서 네. 남편을 아이들한테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떴어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네. 남편을 아들이에요. 우리 집 큰아들이에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농담 삼았죠. 근데 농담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큰아들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네. 입 밖으로 절대 내뱉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그것이 내뱉어서 귀에 들어와서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드니와는 이제 형님 관계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만은 막고자. 그래야죠. 그 마음이 올라와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남편이 그렇죠. 잘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떠올려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부동산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 서류를 작성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보더니
딸은 이런가요? 저는 아들만 둘 있는데 죄다 저한테 시켜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어떤 그 깊은 한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순간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이 다 잘하시나 보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로서는 지금 사장님이 너무 과대 기능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그분이 정신분석이나 가족체계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를 제가 네. 들으셨을 상당히 엄마가 하는 말, 엄마의 역할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기능적인 위치를 줍니다. 그 다이 어머님은 따님들에게 어떤 기능적 위치를 부여하시나요? 아, 네. 전 요즘에 아이들에게 어떤 기능적 지위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밥상을 다 차린 다음에 아이들이 공주처럼 나와서 먹는 역할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테이블을 닦는 것도 시키고 밥도 너희가 가져가도록 나르는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나눠주거든요. 최근에는 그림 색칠하는 건데 큰 이렇게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 1번은 너가 칠해, 2번은 너가 칠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색칠을 하면서 아 나도 엄마처럼 할 수 있어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해. 이게 저는 과대 기능을 하는 그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종이 안에 페이퍼 안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함께 한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잘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과대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남편이 과소기능 역할을 해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계속 아프셨나요? 남편이 비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코가 안 좋아서.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 밸런스를 찾아간다는 얘기시죠? 저는 그래서 남편이 아플라 치면 정신 차려. 빨리 생강청을 먹고 일어나. 이러면서 절대 남편이 과소기능할 틈을 그렇죠.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균형을 유지하여라. 이제. 이건 신피질일까요? 변형계일까요? 아니면 파충류일까요? 목숨 가져야 위해서.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기능적 지위는 여러 세대를 거쳐 형성되며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주관적 과정에 고정된다. 이게 바로 그 유전.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유전된다고 한다면 보상 구조와 방어 구조가 유전된다. 이게 뭐냐면 일을 해결하는 방법,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가족 대대로 계승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른이 되면서 관계의 호혜성 정도에 따라 기능하게 되고 체계 균형 내 변화에 적당히 민감해진다. 근데 선생님이 말한 그 유전이라는 표현이 근거가 있죠. 왜냐면은 가족 체계 안에서는 정서 체계와 함께 그 정서 체계의 그 과대 기능하는 사람이 전체 음식이라든지 집안 환경을 다 구성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그 결과가 계속 나올 확률이 크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말 합니다. 이런 관계 가정은 감정적 반응에 의해 중재된다. 중요하죠. 그러나 개미와 다르게 인간의 반응성은 화학적이고 촉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신호에 보다 더 잘 반응한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집에서 지금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대로 정서체계가 자리 잡게 되고 그게 계속 계승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어요. 부모님이 두 분이 서로 고생하시고 가족들 앞에서는 그 모습을 그냥 자유롭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진짜 계승돼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존경 대상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저 아버지 존경해요. 이런 남자아이들은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중2, 중3까지 어려움을 겪지만
제자리로 돌아와서 멋있게 자기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지위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고 이런 표상이 있는 친구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죠.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존경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뒤에서 받쳐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 회복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해요. 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딸들은 멋있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다가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그 시아버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아버님은 너무 멋진 분이시고 정말 따뜻한 분이신데 이제 그 오해 때문에 가려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인상들 이면에 있는 아버님의 좋은 부분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남편은 시아버지의 좋은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부분들인지 이제 받아들여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그렇게 남편의 이미지는 회복시켜 놓고 저는 아들한테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실수했을 때 이럴 때 애기한테 드나 아빠 뭐라? 아빠 저러신다? 이러면서 애기한테 그 이르는 것을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드나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신다? 아빠 저기 넘어지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넘어진 것까지. 아빠 저거 안 보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 그러니까 사실 비난이죠. 그것도 안 보고 다니냐라는 것을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사소한 얘기까지도 아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지금 1살 된 아기한테 삼각관계를 돌리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 편으로 아이를 자꾸 끌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그만했어요. 왜냐면 애가 밤에 아빠한테 안 가는 게 내가 혹시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걸 중단했죠. 그래서 혹시나 남편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냥 남편에게 직접 얘기하는 걸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아, 훌륭하시네요. 신기해요. 저희 딸들이 아빠를 제일 잘생겼다고 하고 아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아빠보다 더 잘생긴 멋있는 사람 없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결혼하셨잖아요. 왜 신기하시죠? 왜 신기하시냐고요? 왜 신기하시냐고요? 결혼하셨잖아요. 아이 둘을 낳으시고.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결혼하신 당사자는 지금 당황스러우신 거죠. 지금 딸들의 그래서 행동이. 제가 애들한테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잘 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저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엄마가 결혼한 아빠니까. 이야, 그러면은 멋있어져. 딸들이 아빠를 삼각관계에 딱 놓고 엄마를 올리는 거네요. 이야, 그러니까 일석이조. 그 집 딸들 똑똑하네요. 아, 훌륭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다른 스터디에서 에세이를 써오신 분의 어떤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충주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신데 이런 말을 에세이 쓰셨어요. 삶에서 방향이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 한 걸음씩 내딛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다. 책을 읽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며칠 전 있었던 가족회의를 통해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큰 아들이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셨다면 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내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부족함이 많은 엄마라고만 생각했고 서로가 무관심하다고 느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미세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참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많은 엄마라고 우리 다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가 그냥 무관심했고 별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참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잘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책을 읽으실 때 너무 오랫동안 뭐 40년 이상 공부를 안 하시다가 책을 보시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년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고 나서 지금은 뭐 너무 훌륭하세요. 일주일에 에세이 2-3편을 거뜬히 써내시고 네. 책을 충분히 잘 읽어내시는데 방향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 내가 하는 말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그런 게 들려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를 그죠? 들어서 그런 거죠. 아빠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그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주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네. 집안에서 다니는 언어가 다르고 아빠 모습도 달라지잖아요. 네. 반면에 나 돈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그냥 인생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뭐 저녁 때마다 음주에 뭐 친구들 놀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언어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도 자녀분들이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 읽기를 시작하신 5년 후에는 정말 달라지고 이런 문장을 들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남편은 직장에 가면 아빠가 없는 엄마만 있는 그 시간들을 아이와 보내면서 아이가 잠든 다음에 남편이 퇴근하니까 아이는 아빠를 접할 기회가 엄마에 비해서는 그쵸.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빠가 어쩌면 가족 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속 서게 돼서 이렇게 아이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을 때 아빠가 회사에 가셨는데 왜 회사를 가셨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곳에서 너와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조금 자주 해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드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아빠는 아마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하실걸? 이런 얘기를 조금 자주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받고 그 이미지를 좋게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유, 멋있네요. 우리 한국이란 조그만 이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아빠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꾸 하는데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어때요? 정말 고되고 힘든 삶을 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사와 육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우리 엄마들 역할이에요. 아빠를 가끔 보더라도 아빠를 엄마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의 언어가 어떻게 채워내는지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내는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이런 결함들을 우리 엄마들의 언어로 채울 수 있다. 보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드니 어머님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어떤 문장을 넣어줄 것인가. 아빠의 자리를 어떻게 채워줄 네. 것인가 문장으로.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애틋하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근데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서툴다 보니까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한테 계속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도 그 아빠와 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아빠도 늦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가끔씩 뭐 밤에 11시에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들한테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책 읽는 모습 잠깐 보여주고 인사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노력을 계속해서 아빠들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엄마들이 계속 이 책에서 정서체계에서 호모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 그렇죠? 내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시청각적으로 어떻게 채워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죠? 그렇죠.
일하시는 아빠를 모셔다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네. 그죠. 그죠, 여보? 맞아요. 아이도 어느 날 달력을 보더니 아빠가 이날도 이래, 이날도 이래, 이날도 이래, 언제 이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엄마인데 딸도 그렇고 아들이랑도 잘 못 놀아줘요. 재미도 없고요. 저는 재미도 없고. 아빠는 근데 정말 재밌게 놀아줘요. 아빠는 그냥 집에 딱 오면 그냥 놀아줘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다 놓고 놓아주는데. 놀이하는 인간이군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는 이제 그냥 아빠 오기만 해 늘 기다리는데, 저도 남편 얼마 며칠 안 됐어요. 그 큰애기라고 불러준 이후로 이제 저도 좀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그래서 야, 얘들아, 이제 아빠가 오시면 우리 문 앞에 나가서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드리자.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엄마들은,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아이에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요. 다정.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누구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위에 남편서부터. 그런가요? 그래서 아이의 증상은 엄마, 엄마의 증상은 아빠. 네. 이게 올라가는 게, 근데 선생님들 그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핑계 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서 엄마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보충할 수 있다는 거, 보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또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역할이니까. 그렇죠. 네, 엄마가 잘 해야겠죠. 네, 우리가 모두 다 좋은 엄마들 되려고 참 애쓰시고 노력하십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엄마의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노력보다 아까 이제 윤서 어머님이 저는 잘 못 놀아줘서 이런 표현 하셨는데, 제가 그 읽어드렸던 그 짤막한 에세이처럼 엄마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이미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못 해주는데, 부족한데, 이런 죄의식이나 어떤 결핍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요,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가 행복해지고요. 그 행복한 아이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또 한 주간도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 감사하고요.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엄마 교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